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임용생물 기출 해설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이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홀가분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많이 틀렸다라는 생각에, 또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조금은 힘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수고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 라는 말. 두 번째는 사실은 오늘은 해설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답안 중심의 간단한 설명들, 그리고 채점하실 수 있도록 채점 기준과 점수 배분에 조금은 치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PPT를 바로 원안을 만들어 떠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긴 문항들, 그러니까 생교록 문항들에 대해서는 실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지 또는 출력하신 원본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하면서 기타 필요한 말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항은 로지스터 생장에 가는 문항인데, 개체군 성장률과 개체당 증가율 R 값을 수식으로 나타낸 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 있고, 그리고 물었던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환경요인, 기억이라고 했는데, 앞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개체군의 개체수 n이 k, 환경저항이죠. 환경저항, 즉 K선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수용 능력 이상으로 개체군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환경요인이 제한한다. 이러한 환경요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환경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의 답은 뭐가 될 거냐 하면 환경저항이 정확한 답이 되겠다. 물론 동일하게 채점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밀도 의존적 제한 요인이라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경저항을 쓰시거나 또는 밀도 의존적 제한 요인이라고 쓰신 경우에 아마 1점으로 채점될 거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환경저항을 적어 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점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 위쪽 설명은 마무리가 되고 아래쪽 표와 같은 부분이 됩니다. 표는 어떤 생물의 개체군 성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때 보면 개체군의 크기값 n값이 20에서부터 여기에 보면 2000까지 갑니다. 그런데 개체군의 크기가 2000일 때 개체당 증가율 R 값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 개체수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니은은 뭐냐 하면 표에서 개체군의 크기가 니은일 때 개체군 성장률이 최대다. 로우치스터 생장곡선은 기본으로 공부하는 학습의 토픽이기 때문에 개체군의 성장률이 최대인 지점은 뭐냐 하면 최대 개체수, 즉 K값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 성장률이 최대가 되려면 2분의 K일 때, 즉 개체수가 2분의 K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러면 실제 최대 개체수인 2000 개체수의 절반인 개체수 n값이 1000일 때가 사실은 최대 증가율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체군의 크기라고 물었기 때문에 2분의 k 값인 10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 해서 1번 문항은 환경저항 1점, 그리고 1000이라는 게 1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외 답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항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 그림부터 보시면
익히 여러 번은 봤을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종자에서 일어나는 알파 아밀레이스, 아밀라제의 분비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표시를 그대로 해뒀죠. 배가 있고 배유가 있습니다. 배에서 기억이 호분청으로 분비되고 호분청에서 알파 아밀라제를 분비합니다. 그러면 배유에 있는 녹말을 분해하게 되는 거죠. 그때 호분청으로 분비하는 기억의 내용은 뭐냐? 호르몬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분비된 식물 호르몬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식물 호르몬은 지베렐린 또는 GA 또는 가장 타당한 가장 정확한 답은 GA3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답을 쓰셨을 때 지베렐린 또는 GA라고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베렐린 또는 GA에 1점이 아마 부여될 거고요. 그리고 니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녹말 분해 과정을 촉매함으로써 엿당과 이제 이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덱스트린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계 덱스트린이라는 뭔 말이냐면 실제 알파 아밀라제 이 알파 아밀라제의 특성은 보통 알파 1사 결합은 굉장히 잘 끊습니다. 그래서 알파 1사 결합은 잘 끊어버린다. 그래서 요건 분해, 결합의 분해를 잘 하는데 알파 아밀라제가 알파 16 결합은 끊질 못합니다. 그래서 알파 아밀라제가 작용을 해서 알파 1사 결합을 모두 분해하고 알파 16 결합으로 구성된 작은 녹말성 덩어리를 뭐라 부르냐면 한계 덱스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종류인 니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니은을 분해한 산물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분해하긴 하는데 알파 14와 알파 16 무엇에 알파 14와 16을 분해하냐면 여기 배유에 있는 녹말이라 적으시면 안 되고 아밀로 펙틴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밀로펙틴을 분해한다. 아밀로펙틴의 1사결합을 절단하고 16결합을 절단하지 못해 16결합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한계 덱스트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의 답은 아밀로펙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밀로스라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밀로스는 답이 안 됩니다. 아밀로스는 16결합을 가지지 않고 직선형, 선형의 1사결합만 가진 형태이기 때문에 아밀로스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1점, 1점, 2번은 배점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학습을 진행하셨다면 1, 2번 문항에서는 감점이 되면 1, 2번 문항에서 한 문제 틀렸다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보통은 편안하게 이 정도 1, 2번은 답을 잘 서술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번 다음 3번으로 넘어가서 3번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외피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외피는 숙주세포의 외막을 같이 뜯어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결합에 관여하는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외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리고 기질이 있고 핵산은 종류에 따라서 DNA, RNA를 가지겠죠. 그때 여기에 막 육각형 구조가 막 반복되는 입체적인 다면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억이 뭐냐? 근데 기억의 내용은 뭐냐면 단백질성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내용은 뭐가 되냐면
캡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캡시드라고 적는 게 정답이다. 단백질성 막 단백질 구조물이라는 건 앞에 단백질성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채점되긴 어렵다라는 거. 니은은 여기에 보면 독립된 감염력을 가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감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력을 가지는 개별적인 바이러스 입자를 말한다 라는 것들은 비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간혹 비로이드라고 적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비로이드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비로이드는 감염성을 가지는 개별 입자적인 바이러스라기보다는 특히나 식물에 국한되어 있는 나출된 RNA 형태가 비로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리온이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캡시드의 1점, 비리온의 1점, 이렇게 3번 문항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 자, 4번 문항은 핵으로 이동하는 이동 단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장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세포질에서 특정 세포 소기관으로 이동하는 단백질에는 특정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기억은 전체적인 문항은 핵으로 이동하는 단백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쪽 부분의 서술은 단순한 세포질에서 세포 소기관들로 가는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기억의 내용은 신호서열이 가장 타당하다. 물론 신호서열 외 대체적인 내용을 쓸 수도 있어요. 분류 신호서열, 즉 소트라는 걸 넣어서 분류 신호서열도 정답이 될 거고요. 신호서열도 정답이 될 거고, 그리고 아주 일부에는 타겟 시퀀스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타겟 서열이라는 말도 쓰는 책이 있는데 가장 정답으로 확률이 높은 건 신호서열 또는 분류 신호서열 정도에서 채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타겟 서열을 쓴 사람이 있다면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정답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서열이 되겠고요. 여기에 핵신호서열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포 소기관, 핵을 지칭한 게 아니거든요. 문항 자체는 핵에 대한 내용이지만, 자, 그래서 신호서열 여기 있잖아요. 뉴클리어 리드 시퀀스라는 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호서열이 더욱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핵으로의 이동 과정에서 여기에 물었던 니은, 즉 GTP하고 결합하고 GDP하고 결합되어 있는 니은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니은은 란입니다. 그래서 란 GTP, 란 GDP가 만들어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GTP 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상으로. 그래서 란이 들어가면 되고, 오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 인포틴 알파 베타 또는 인포틴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그 인포틴은 여기에 핵 도입 수용체가 인포틴입니다. 그래서 정답으로는 신호서열 그리고 란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란은 라스 연계 핵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데 GTP 아제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란, 신호서열과 란. 그래서 4번까지 잠깐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4번까지를 푸실 때까지는 아마 아주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학습 방법이나 학습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4번까지는 사실은 그래도 무난무난했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 4번 작년과 비교해 볼 때도 그렇게 뭔가 4번까지는 특별하지 않았다 라고 느껴지고요. 자, 5번부터는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아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출력된 원본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지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의 내용은 생기론이 시작되죠. 교사
실제 예비교사와 지도교사의 대화 내용인데, 이 자료 1의 내용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미맹의 빈도가 낮은 이유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채소 중에서는 AITC가 들어있는 게 있다. 근데 쓴맛이 나는데 미맹은 PTC와 유사한 AITC의 쓴맛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 AITC는 요오드가 갑상선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질병을 유발해요. 갑상선종을 유발합니다. 됐나요? 그리고는 여기에서는 미맹의 빈도가 낮은 이유를 탐색하는 문제로서 낮은 이유는 하고 객관식의 아래와 같은 문항을 제시해뒀어요. 자, 그랬을 때 예비교사와 지도교사가 나눈 자료, 이야기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에서 저는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비교사는 실험 설계 능력을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가 말하기를 내용 타당도 면에서 맞지가 않다. 즉 평가객 실험 설계하는 부분들하고 위에 이 내용들은 앞선 슬라이드의 내용들은 자료 분석 및 해석,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하면 결론 도출과 관련 있는 거다. 그래서 불일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살펴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다시 논의하고 싶은 게 어떤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즉 진화의 원리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그 원리에서 돌연변이, 유전자 흐름, 창시자 효과 등이 있는데, 진화의 원리 중에서 유전자 흐름을 제대로 이행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죠. 그럼 유전자 흐름이라는 건 외부에서 유전자가 유입되거나 내부에서 유전자가 유출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조금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불용설에 가는 것도 있네요. 그런데 이 문항은 진화의 원리 중 이입이나 이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즉 선택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연의 내용을 뭐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자연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다 이야기가 또 흘러갑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진화의 원리 중 유전자 흐름이 아닌 자연 선택을 평가하는 문항이 적합하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선택형 답, 이게 무작위로 찍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을 추가적으로 서술형 문항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물었던 내용은 예비교사가 출제한 문항의 내용 타당도가 미흡한 이유를 기억을 포함하여 설명해라 라고 말했죠. 이건 제가 서술을 하지 않고 구두로 답변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답변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니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흡한 이유를 기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평가 문항 자체는 실제 실험 설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앞선 슬라이드 아니라 기억의 내용인 결론 도출을 평가하는 문항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핵심 코어에 기술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 핵심은 앞선 문항이 어떤 문항이라고요? 실험 설계가 아니라 결론 도출을 평가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포함하여 서술해 주시면 정답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점의 내용입니다. 제가 첨부해 드린, 아마 영상과 같이 첨부될 그 내용 답안에 보면 문항별로 푸른색으로 제가 핵심적인 개념이나 문장의 요지들을 체크를 해뒀고, 그리고 세부 배점을 넣어뒀습니다. 거의 그 배점이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번 가채점 해보시고 실제 점수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괄호 2연에 해당하는 원리를 쓰시오. 자연 선택이고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AITC, 미맹, 빈도를 포함하여 서술해라 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미맹 환자, 미맹인 사람 됐죠. 미맹인 개체가 AITC에 대한 쓴맛을 느끼지 못하고 AITC가 들어있는 채소를 먹게 된다. 그리고 그 채소를 먹음으로써 결국은 앞선 슬라이드에 나와 있다시피 갑상선 종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자연 선택적으로 도태, 즉 제거되게 된다. 빈도가 낮아지게 된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아마 이 내용을 조금 길게 쓰시면 자연스럽게 미맹, AITC 빈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괄호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시오 라고 말했어요. 객관식에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사고의 과정을 가지고 선택했는지를 모를 때는 그 선택한 답안을 쓴 이유, 즉 선택한 이유를 같이 물어보는 서술형 문항을 포함시키는 게 생물교육론에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답안, 선지를 선택한 이유를 함께 서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선택한 이유를 서술형 문항으로 만든다, 쓰게 만든다, 기술하게 만든다 라는 게 마지막 디귿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항입니다. 6번은 글씨가 너무너무 작네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요약을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가 내용은 당시의 과학자들, 여기에서 자료 2에 보면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NA가 즉 당, 염기, 인산으로는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위치나 가닥의 꼬임, 가닥의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은 앞부분의 내용은 연구 프로그램이 될 건데 일부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닥 DNA 사슬이 결합력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즉 그것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즉 두 가닥으로 바꾸고 염기와 인산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서는 다에서는 왓슨과 크릭의 이야기, 수소결합, 염기, 어떤 염기와 어떤 염기가 수소결합을 하고 그리고 그 두 가닥의 꼬임에 따라서 DNA 복제 과정에 대한 새로운 예측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쭉 예비교사와 지도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면을 보시기보다 그 출력해서 가지고 계신 원 문제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때 쭉 예비교사와 지도교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교사가 두 번째 보면 연구 프로그램이 핵과 보호대를 포함한다. 핵은 두 가지의 방법론적 규칙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비교사가 보호대를 거기에 밑줄이죠. 수정 혹은 보완해서 변칙 사례를 설명하는 기억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수정 보완한다. 그 규칙은 긍정적 발견법, 부정적 발견법이 아니죠. 긍정적 발견법이 되고 DNA 구조 발견 사례에서 니은이라는 내용은 보호대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니은의 내용은 딱 하나의 답이 아니에요. 보호대라는 건 여기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세 가닥의 DNA 사슬, 그리고 마그네슘 이온 사이에 마그네슘 이온을 사이에 두고 결합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인과 당, 인과 염기의 방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을 여기에 이온, 제가 표시하는 여기부터 이 부분의 내용을 전체 다 쓰긴 어려우니까 요약, 그리고 한 두 가지의 일부 내용들로 쓰시면 사실은 정답 처리를 할 겁니다. 실제 채점에서 채점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다. 세 가닥의 DNA 사슬,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산은 안쪽, 그 다음에 염기사슬이 바깥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니은의 답이 되겠다. 그리고 지도교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디귿 아니면 리얼의 상태다. 그러면 디귿은 무슨 상태냐면 전진적 연구 프로그램. 그래서 디귿은 전진적 연구 프로그램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얼의 상태는
전진하지 않으면 퇴행하겠죠. 그래서 대행적 연구 프로그램이 되겠다. 마지막 예비교사가 DNA 구조 모형 연구 프로그램은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전진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미염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DNA 이제 새롭게 나온 이중나선의 이론이 즉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이론을 설명하게 되고 됐나요? 설명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DNA 복제라는 새로운 내용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찾아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 6번 문항은 사실은 뭐 아주 어려운 문항은 아니고 문항 자체는 난이도는 낮은 문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항입니다. 7번 문항도 화면 또는 출력본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유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귀지 상태 그 유전 그리고 우열 관계 이런 것들이 학습 목표예요. 여기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귀지 상태 유전 가계도에서 우열의 관계를 찾아 유전자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학습 목표예요. 됐나요? 그래서 로슨의 세 가지 순환학습, 서술적, 그 다음에 경험기초적, 그리고 가설연역적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예비교사가 5가족의 기지 상태, 유전 가계도를 모둠별로 나누어 주고 표현형의 우열관계를 찾아보게 한 후 찾아봐 라고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우열관계를 유전자형으로 설명해 보게 하는 겁니다. 찾아보게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론이 필요한 기추, 추론이 필요한 유전자형으로 설명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그 내용, 가설연역적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들, 실험을 하지도 않고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예비교사가 이 수업은 어떤 모형을 적용한 것이 이 모형을 적용할 것이 적절할까요? 라고 물어요. 이때 니은은 뭐냐면 서술적 또는 기술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니까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목표를 고려할 때 라고 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그 내용에 나와요. 학습 목표를 고려할 때 뭐라고요? 단순한 가계도의 분석을 기술하는 게 아니고 됐나요? 단순히 분석한 걸 기술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즉 유전자형을 뭐하여 추론하여 추리적 사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에 보면 리얼인가요? 리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의 내용은 왜 맞지 않느냐? 그러면 앞에 단순한 요약을 굉장히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전자형 즉 추론 과정을 통한 뭘 하고 있다고요? 설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리얼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문항이겠죠. 리얼은 남은 경험 귀추적 순환학습 모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모형은 적용한 것이 맞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험기추 탐구 모형은 탐구 과정은 선생님이 계획한 탐구 내용을 비교할 때 라고 했죠. 비교할 때 했으니까 표현형을 분석하고 그 표현형의 분석에서 우열을 추론하고 그걸 근거로 한다고요? 유전자형을 판단하고 설명하는 과정.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미음인가요?
미음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표현형을 분석해요. 요약으로 하겠습니다. 표현형을 분석했다. 그러면 표현형 분석을 바탕으로 뭐 한다고요? 그리고 우열을 추론해내는 겁니다. 우열을 추론하고 그리고 그걸 사실은 근거로 하여 유전자형을 포함한 설명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경험 기추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귿과 미음은 얼추 비슷하게 답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항 7번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셨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니은을 경험기출, 왜냐하면 리얼을 서술적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제가 이 문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검토 그리고 뭐 자문 등등을 거쳤는데도 실제 이게 가장 타당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문항에서 이걸 따지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단순히 인과적 의문의 생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답들로 쓰시는 게 가장 타당한 것 같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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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총 4점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 자, 8번은 생태학, 개체군, 종간, 개체간, 즉 상호작용을 나타낸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 그림 같은 경우에는 포식, 비식 중에 하나예요. 찾는 방법이 뭐죠? 우선 증가, 먼저 증가하는 것들이 비식자입니다. 그럼 A는 뭐가 되냐면 비식자가 되고 B는 포식자가 됩니다. 주기적 변동을 거치죠. 그때 여기에 보면 로트카 볼테라 그래프 모델이 나오죠. 포식, 비식 모델입니다. 그럼 아래쪽이 뭐가 되냐면 이 상태에서는 이런 회전을 가지려면 비식자, Y가 포식자가 됩니다. 그때 뭐 기역, 리얼은 각각 원포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이쪽으로 옮긴 형태입니다. 그러면 물음 중에서 A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명칭은 당연히 비식자가 되겠죠. 두 번째 물음에서는 기역 리얼 중 가 구간의 3구간에 해당하는 구획을 제시하고 3구획은 비식자도 감소하고 포식자도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둘 다 감소하는 구간은 기역이에요. 둘 다 증가하는 구간은 디귿이고요. 각각이 증가 감소를 반복하는 구간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즉 3구간에 해당하는 건 기역이 된다. 됐나요? 그리고 3구간에서 포식자와 비식자의 개체군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2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에서 뭐에 포식자가 증가하죠. 포식 압력의 증가로 비식자는 감소하고 그 비식자의 감소에 따라서 먹이 부족이죠. 감소에 따라서 포식자도 따라 뭐하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점선. 그래서 결국은 포식압의 증가 2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포식압의 증가로 비식자가 감소하고 비식자의 감소로 포식자의 감소를 유발한다. 그래서 두 개가 다 감소되고 있는 구간이 3구간입니다. 자, 그건 제가 필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문항이었고요. 그 세 번째는 아마 아래쪽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래쪽에 보면 문항에 그 증가하는 이유, 즉 성체가 단기간의 밀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를 뭘 바탕으로 쓰라고 했냐면 포식자 포만의 관점에서 쓰라라고 말했어요. 이런 경우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포식자 포만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에 10개체의 포식자가 있다고 했을 때, 즉 피식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포식자가 섭식할 수 있는 양과 효율이 정해져 있죠.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10개체가 다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쩌양과 같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포식의 양과 섭식의 양과, 즉 포식의 효율이 제한된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여기에 나오는 포식자 포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매미 같은 경우가 땅속에 있던 한꺼번에 엄청난 성체로 한꺼번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성상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사망률이 높아요. 잡아먹혀요. 그런데 워낙 포식자에 비해서 피식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그 포식자 포만 한계치에 도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적어보면 단기간의 피식자, 즉 뭐죠? 주기매미의 개체군 밀도가 증가함으로써 포식자가 누군지는 안 나타나 있지만 포식자의 포식 효율과 섭식량의 제한으로 뭐가 된다고요? 포식자 포만 상태에 이른다, 한계에 이른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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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8번 문항. 자, 9번 문항입니다. 스플라이싱에 대한 거죠. mRNA 이어 맞추기, 스플라이싱은 계속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어요 라고 계속 강조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어 맞추기 스플라이싱인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문장, mRNA 전구체들은 이어 맞추기는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의 절단과 연결로 된다. 두 번의 연속적인 에스테르 교환 반응이 있다. 그렇죠. 즉 공격이란 말을 씁니다. 생화학적으로 어떤 2'의 OH가 이런 식으로 3'의 어디를 공격한다, 친액체로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번의 연속적인 에스테르 교환 반응, 잘리고 붙는 반응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반응의 결과로 방출되는 인트론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기억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에스테르 교환과 두 번째 에스테르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에스테르 교환은 분기점, 브랜치 포인트라고 부르는 가지점이죠. 분기점의 누가? 아데닌입니다. 알겠죠? 분기점의 여기에서 A 부분 아데닌의 2'의 OH 됐나요? 즉 2'의 OH입니다. 그래서 분기점 A, 브랜치 포인트 A의 2'의 OH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즉 5'의 이어 맞추기 자리, 여기에서 말하면 이어 맞추기 자리,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플라이스 사이트죠. 그래서 2' OH가 뭐요? 5'의 자리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5 스플라이스 사이트, 여기에 분기점이죠. 여기에 결합하는 게 U1 SNRNP, 여기가 U2 SNRNP죠. 여기가 결국은 여기에서 분기점에서 H점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잘라버리고 만들어지는 지점, 결합이 되면 이 구조, 니은의 구조를 뭐라 부르느냐? 니은의 구조를 니은 모양이 된다. 가장 정확한 게 올가미 구조입니다. 근데 이 올가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 올가미 구조가 가장 타당한 용어인데 이거를 고리 구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고리 구조라고 답을 쓰신 선생님들도 일단은 아마 정답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채점할 때 실질적으로 고리 구조가 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올가미 고리구조까지 이야기를 할 거다. 물론 출제하신 교수님이 절대 고리구조는 안 된다, 올가미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채점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채점 과정에 봐서는 올가미 또는 고리까지도 채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분 좋게 고리라도 동그라미를 쳐둡시다. 올가미 구조, 고리 구조를 만든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리 구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는 5' 여기는 3'이 되겠죠. 엑손의 3'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여기가 또 다른 3'의 스플라이스 사이트, 이어 맞추기 자리가 됩니다. 여기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엑손 1의 어디가 엑손 1의 3'의 OH기가 똑같이 3'의 OH가 어디요? 여기 3'의 이어 맞추기 자리 5'이죠. 그러니까 3'의 이어 맞추기 자리를 공격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에스테르 교환 반응이다. 그리고 니은은 올가미 구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 쓰라고 했어요. 디귿은 뭐냐면 여기에 미리 적었다시피 U1, U2, U4, U5, U6 등등의 플러스 단백질 해서 스플라이스 호솜을 만들어지는데 실제 스플라이스 호솜에 관여하는 것들은 또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어쨌든 답은 SNRMP가 된다. 그래서 디귿은 SNRMP 스몰 U 클리어라고 쓰셔도 되고 SNRMP다 1111 이렇게 해서 4점 배점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10번 문항은 아마 전공이나 기타 내용들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낯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쌍떡잎 식물이 뿌리에서 철을 흡수하는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가 토양에 존재하는 난용성 염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산화 제2철이라든지 수산화 제2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난용성 제2산화물이 용해되면 기역이 되는데 기역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게 기역은 이 상태에서 Fe3+가 돼요. 됐나요? 3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니은이 결합하고 있죠. 이 니은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유기산인데 여기에 유기산이 아니에요. 답으로 쓰는 게. 왜냐? 여기에 유기산들이다. 시트르산, 페놀산, 그 다음에 니코티아나민 이런 것들에 대한 유기산들인데 니은은 이런 것들은 철과 같은 금속 이온과 배이 결합을 하고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금속 이온과 배위 결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유기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것들이 뭐라 부르냐 하면 여기다 적읍시다. 니은은 킬레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걸 뭐라 부르느냐 정식으로 이렇게 불러요. 원래 Fe3화 플러스에서 유기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킬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답으로 니은은 유기산은 아니다. 킬레이트라고 쓰셔야 된다. 킬레이트, 배기결합을 하는 킬레이트다.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보면 막에 있는 환원효소라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뭘 환원시키는 거예요? 철 환원효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것들은 FRO2가 그 이름입니다. 2가 철 환원 요소의 약자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환원 요소에서 환원이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Fe2+가 돼요. 요게 요렇게 바뀌어야 흡수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되느냐? 얘를 수송하니까 Fe2 수송체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약칭은 IRT1이 됩니다. 이것들은 이 수송체는 원이 된다. 이까지는 좀 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항을 풀면 기역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기역의 원소 이용가를 제시해라 라고 했어요. 원소 기호나 이용가, 원소 기호나 이용가라고 했으니까 뭐 FE나 FE3 플러스, 근데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FE3 플러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 니은 안에 들어갈 건 킬레이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철산화물의 용해를 촉진하는 방법, 이 그림을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즉 뭘 배출한다? H 플러스를 배출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로 채점하겠다라는 건 이 문항을 보시면 단백질 P를 통한 H 플러스의 수송 방식 및 토양 상태의 변화라고 했어요. 그럼 H 플러스를 능동 수송으로 ATP 아세거든요. 이게 그래서 능동 수송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능동 수송하여 용해 과정을 거친다. 설명을 전부 다 요약해서 하면 용해 과정을 거친다. 그때 H 플러스 ATP 아세의 양성자의 능동 수송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토양의 상태 변화, 그에 따라서 토양이 뭐 된다? pH가 낮아지는 산성화된다 라는 것들. 됐나요? 그러면 토양 산성화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각각 채점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나머지 이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토양 산성화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용해되고 토양 산성화를 시켜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합, 환원, 그리고 유입, 이 과정들을 쓰시면 되겠다. H 플러스의 배출, 그리고 토양 산성화, 그 다음에 철의 삼가 이온의 용해 증가 많아진다. 그리고 Fe3 플러스와 뭐 된다고요? 킬레이트 간의 결합, 그리고 환원 요소에서 환원 Fe2로의 변화, Fe2가 이동, 단백질 수송체를 통해서 이동해 들어가는 것,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근데 핵심은, 채점의 핵심은 여기 하다시피 수송 방식이 있느냐, 그리고 토양 상태의 산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채점의 기준이다. 1점, 1점, 능동 수송의 1점, 산성화의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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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이 되겠죠. 자, 복제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일부의 문제에서는 유추해서라도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70S인데, 이때 게시 tRNA는 리보솜 tRNA 결합자리 3곳 중 첫 번째는 P 사이트에 들어오죠. 이 PA 사이트 중에서 항상 A 사이트, P 사이트, E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첫 번째 게시 tRNA만 P 사이트에 들어오게 된다. 됐나요? 그건 게시 인자 등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션 팩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억은 자리가 있으니까 P가 되겠죠. 또는 펩티딜이라고 해도 됩니다. 펩티딜 사이트니까요. 자, 그게 1점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3' 말단에 있는 뉴클리오타이드에 라고 했는데, tRNA는 가공 과정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3' 말단에 아미노산 8을 가져요. 됐나요? 염기 8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그 8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아미노산과 결합할 거라고 아미노산 8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말단은 항상 뭐가 되냐면 5'에 CCA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항에 물었던 게 뭐냐면 CCA를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연을 구성하는 염기의 명칭을 쓰라라고 했어요. 염기의 명칭. 됐나요? 여기서 염기,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의 명칭을 쓰라. 3' 말단 뉴클레오타이드, 말단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염기 명칭을 쓰라고 하면 이게 가장 말단이죠. 그래서 니은은 뭐가 된다고요? A 또는 아데닌이라고 쓰는 게 맞다. 근데 CCA라고 썼을 때 이걸 정답으로 처리해 줄까는 조금은 희박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공통 서열을 쓰라라고 아니고 마지막에 염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데닌만 정답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점이죠. 그리고 번역의 종결 단계에서 방출인자와 리보솜 재사용인자, 방출인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장 핵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번역을 중지시키고 진짜 핵심 어떻게 돼? 펩티딜 tRNA의 폴리펩타이드를 잘라내는 것들. 됐나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의 가수 분해. 폴리펩타이드 가수 분해가 역할이고요. 재사용인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70S를 50S와 30S로 분리시키고 재사용된다. 다 떼어내는 거죠. 모든 것들을. 이것뿐만 아니고 다 분해시켜버린다. 이게 근데 핵심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12번답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앞쪽은 전부 다 설명이 쭉 나와요. 설명이 나오고 여기 기역 니은 디귿,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되는데 여기는 내하수체에서 합성되는 호르몬, 내하수체에서 합성되는 호르몬, 그리고 내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저장 분비죠. 그리고 시상하부에서 합성되는 자극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 중에 하나다. 여기에서 전엽과 후엽을 구분해야 되는데 후엽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상하부에서 다이렉트로 신경이 뻗어나와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보면 다이렉트로 신경이 뻗어나와서 즉 실제 분비하고 이제 분비되면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저장해서 그냥 방출하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기본적으로 후엽이고, 그리고 여기에 시상하부에서 문맥계를 거쳐서 뭐 내하수체 전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이 전엽이 됩니다. 포스트테이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물음은 간단했어요. 기역에 해당하는 호르몬이 합성되는 부위라고 말했어요. 기역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는 여기 위쪽이에요. 합성되는 부위라고 부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시상하부에서 합성되어서 내하수체 전엽으로 오는 거다. 여기에 뭐라고 했기 때문에 시상하부에서 합성되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역에 대한 답은 시상하부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에 속하는 호르몬 한 가지의 명칭을 쓰라. 많아요. 니은은 삼각형이에요. 즉 내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GH, TSH, FSH, LH, 그리고 프로락틴 같은 것도 여기서 분비되죠. 그래서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이런 것들 등등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귿에 속하는 호르몬 두 가지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는 하나는 항인효 호르몬인 ADH와 또 다른 하나는 옥시토신이죠. 그러면 ADH는 많은 거예요. 즉 신장의 집합관에서 수분지 흡수 호르몬이고 옥시토신은 출산 시 자궁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1점, 이것 중에서 하나 1점, 1점, 1점 이렇게 해서 4점이 될 겁니다. 이어서 전공 B로 바로 넘어가서 풀이를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에 대한 부분인데 육상식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위에는 특징들을 막 이야기를 해둔 거고요. 됐나요? 해둔 거고 여기에서 고사리라고 했어요. 고사리는 소리끼는 고사리는 뭐예요? 여기에 고사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사리는 선태식물, 죄송합니다. 양치식물로. 그래서 제가 쓰면서도 순간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사리는 양치식물, 그리고 소리끼는 선태류죠. 선태식물이 있어요. 양치식물과 선태식물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고사리가 같지 않는 특성이라고 했어요. 고사리도 고사리 기준까지 선태와 양치 보면 기본적으로 관속, 비관속, 관을 가집니다. 그 체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자체가 당연히 있어요. 포자체와 배우체가 있지만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있고, 그리고 각피, 큐티클층, 보호층도 있습니다. 육상식물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엽록소 B도 육상식물 이상이면 다 있습니다. 조류에만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결국은 없는 게 나가 된다. 그래서 기억은 나, 심피가 된다. 라는 것들, 가마 중 한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로 쓰는 게 가장 깔끔하고 나 심피 또는 심피도 정답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도 기호를 쓰라 이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시오 라고 말했어요. 소리끼가 갖는 특성의 개수라고 했어요. 엽록소 B 가집니다. 육상 각 피는 다 있고 포자체는 전체 생활사에서 포자체는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면 심피는 누가 있냐면 속시식물, 피자식물부터 심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고사리는 체관, 관다발이 있지만 소리끼는 관다발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그 논문에는 조금 다른데 실제 모든 교과서라든지 모든 기본적인 교재에서는 비관속입니다. 그래서 체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라마 해서 숫자를 쓰시오 세 가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공 B의 2번 문항이 처음 보는 문항 수준이죠. 이거 완전히 처음 보는 문항이죠. 누가 이렇게 뼈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답을 쓸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은 2번 문항의 첫 번째 기억을 채우는 건 좀 표현이 제가 그렇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에요. 뼈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가 막 내골라. 그 과정은 중간엽 조직이 바로 뼈가 되는 것들. 두 번째는 중간엽 세포가 뭘로 바뀌냐면 연골로 바뀌어요. 연골로 바뀌고 이 연골이 뭐 되냐면 경화 과정을 통해서 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화가 있다고 해서 경골화 이게 생각이 쉬운데 그럼 뼈의 경골어류, 연골어류고 뼈에 대한 종류의 이름이고 기억의 내용은 뭐냐면 연골내골화라고 불러요. 그럼 말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은 연골내골화 또는 연골뼈 형성 또는 연골기원골화, 간접골화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내골화가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이다. 이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건 쓰기가 좀 불가능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건 내용을 몰라도 잘 생각해 보시면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분포한다, 그림을 딱 보시면 뭔가 설명도 그래요. 2차 고라 중심이 형성된다. 긴 뼈의 길이 생장은 뼈 몸통과 뼈 끝부분의 경계에 있는 이거는 키 큰다, 뭐가 다치기 전에 라고 부르는 이 니은은 뭐가 되냐면 성장판이 되겠죠. 됐습니까? 성장판이 답으로 될 거다. 사실 이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다라는
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골 레고라를 틀렸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아마 모든 답 중에 가장 정답률이 낮은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이 하나 나왔죠. 중학교의 과학과 사회 영역이고 이렇게 범주 내용이 있고 프로젝트를 위한 평가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물었던 건 뭐냐?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기억은 과학 창의성입니다. 됐나요? 과학 창의성. 이건 그냥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뒤에 쪽하고 약간 연관이 돼서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거의 외워야 되는 부분들 뒤에 찾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암기가 더 빠른 부분입니다. 자, 그 지도교사와 예비교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공 A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심층과학기사 형태로 만들어 발표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고 싶다,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의 생성, 주된 아이디어의 선택, 연구윤리성, 협력과 비판의 수용, 그리고 해결책의 참신성, 과학 자체의 미적 가치 등등등등을 이야기하고 기억의 내용은 과학 창의성이고요. 앞에 이야기가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평가, 채점 기준, 앞 슬라이드에서 나, 다, 라라고 얘기했어요. 나가 뭐냐면 표본, 연구 대상의 표본이 집단을 대표하는가, 대표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표본 수가 충분히 많은가, 그러면 이건 뭐 표집의 적절성, 표본의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같은 주제로 연구된 다른 연구 결과를 언급하였는가, 이건 일반화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이 세 개를 딱 묶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교육학에서 외적 타당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한계가 있다. 근데 나가 미충족되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집단 전체에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다가 미충족된 경우라고 말했어요. 티것에 대한 내용이죠. 다가 미충족된 내용은 이겁니다. 핵심은 표본 수가 적다. 그래서 뭐가 낮다? 신뢰도가 낮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표본수가 적어서 신뢰도가 낮다라는 것들. 그리고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 리얼인가요? 그렇죠. 리얼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문항을 먼저 풀어보면 기억, 첫 번째,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 라고 물어보면 과학 창의성이 1점이 될 거고, 계획한 프로젝트 수업이 가로 안에 기억을 함량할 수 있는 이유, 창의성의 네 가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창성, 그 다음에 독창성, 융통성과 정교성이에요. 근데 여기 네 가지가 다 있지는 않아요. 첫 번째,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건 유창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결책의 참신성이란 말은 참신성의 또 다른 말이 독창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유창성과 여기에 독창성은 바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유창성과 해결책의 참신성, 즉 독창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답을 서술해 주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력과 비판의 수용은 융통성,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수용하고 내가 변화되면 융통성에 딱 들어가는데 수용까지만이라고 하면 융통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좀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몇 가지를 쓰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유창성과 독창성, 그리고 이걸 융통성이라고 쓰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뺀다 하더라도 이것 두 개는 확실하다. 됐나요? 그래서 다양성, 여기에 나오는 유창성과 독창성에 대한 이야기로 서술해 주시면,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었던 건 디귿에 적절한 내용을 쓰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가 미충족되면 여기 말했죠. 표본수가 적어서 신뢰수가 낮을 것이다 라는 거, 낮았다 라는 거. 리얼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게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전체적으로 생물교육론, 과학교육론 입장에서 답을 하면
일반화 가능성의 한계라는 게 가장 높은 답이고요. 그 다음으로 서브 답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적 타당도의 한계.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타당하고 다음 여기는 좀 넓어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어떤 걸 처리하실지는 요거까지는 제가 판단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화라고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건 나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문항은 4번인데 4번 문항도 쉬워 보이는데 답을 쓰기가 좀 빠질 수도 있는 문항이에요. 어쨌든 여기에서 집단 유전, 선천성 유전병인 낭포성 섬유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를 내뒀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지도교사와 예비교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나누고 있는데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 문제를 어려워한대, 요즘 문제를요. 그럼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따르면 기억은 뭐냐 하면 어디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에 나온 건 몇 명 중에서 몇 명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결국은 그건 뭐냐 하면 몇 명 중에서 몇 명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빈도, 확률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즉 명제적 사고, 비율, 비례가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사고와 인과 논리, 조합 논리, 상관 논리, 가설 영역적 논리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니은은 확률 논리예요. 진짜 이거 이론 수업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피아제는 확률 논리라 말한 적이 없어요.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피아제 이론을 뒤에 다른 학자들이 이 확률 논리까지 붙인 거예요. 형식 조작기에. 그런데 같이 포함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 논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확률 논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고요. 아래쪽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용어는 그대로 2개, 1.1점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디귿과 리얼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려우니까 뭔가를 돕기 위해 쓰는 것들이 디귿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디귿은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설명, 선행 조직자가 되고 그 다음에 리얼인가요? 리얼은 앞에 설명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변별력을 키운다라는. 그래서 비교 선행 조직자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은 게 디귿 설명 선행 조직자에 뭘 물었냐 하면 기능을 물었어요. 그러면 관념의 부착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아마 깔끔하게. 근데 여기에서는 1.1점인데 이걸 0.5점씩으로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걸 0.5점으로 가져가고 이걸 1점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형식적 조작기, 확률 논리 그 자체가 별도의 한 문항처럼 느껴지고 이건 같이 가는 문장. 하나가 맞추면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따라가는 문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점은 1점, 1점, 0.5점, 0.5점, 3점이죠. 관념의 부착지에 1점을 준 형태가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5번은 결국 내용은 그런 것들이었죠. 뭐 비트 세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됐나요? 이걸 한번 조사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거기에서 문항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문제를 보면 밑줄 친 기억의 과정, 우리 반 학생들이 그린 동공의 그림을 모으고 다 취합하고 교실과 운동장에서 각각 동공의 크기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지 찾아 결론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물음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기억 과정에서 적용한 과학적 추론 유형을 쓰라. 그러면
자료를 바탕으로 규칙성을 찾는 거 너무나 심플하죠. 이건 귀납적 추론, 귀납법, 귀납적 추론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쓰라.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한 뭐 동공 그림을 모으고 그 모으에서 뭐 그 사례에서 규칙성을 찾아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라고 쓰는 게 가장 평이하다. 두 번째 문항은 이연에 대한 거. 눈에 비추는 빛의 세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가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밑줄 친 이연의 독립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실험한 내용을 자료에서 찾아라 라고 했죠. 조작적 정의, 그 뒤에 또 나와요. 쓰고 그 근거를 조작적 정의 의미와 연관지어 쓰라 라고 물었죠. 그러면 왜 그게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실험한 건지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설명해봐라 라고 말했죠. 그럼 이걸 하나로 사실은 묶으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딱 하나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뭐 빛을 1단계, 2단계 즉 전등을 1단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전등, 손전등을 가지고 1단계에서 1단계에서 실험을 하고 2단계로 바꾸어 실험을 한 후 그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조작적 정의의 고전적인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실천적 행동과 뭔가 행동 1단계, 2단계 바꾸잖아요. 실천적 행동과 그리고 그 실천적 행동에 따른 관찰 내용, 동공의 크기 변화가 나오게 서술하는 게 조작적 정의예요. 즉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산소 그런 것들이잖아요. 뭔가 실천적 행동, 꺼져가는 불씨를 넣으면 그러면 관찰 결과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손전등 세기를 1단계, 2단계로 바꾸는 것, 실천적 행동 바꾸어 동공의 크기 변화를 관찰한다. 실천적 행동과 관찰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확장하거나 요약하거나 쓰시면 될 것 같다. 그게 조작적 정의고 실제 그렇게 1단계, 2단계 한 게 조작적 실험 활동이니까요. 네. 자, 6번을 바로 넘어갈게요. 6번을 보면 이것도 제가 세 번째 문항 같은 거 이 내용들을 강조를 많이 드렸던 문항인데 일단 바로바로 답을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들 일부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 자신의 노후화되어서 이 아래쪽 과정이죠. 미토콘드리아 잡아먹는 거. 노후화되어서 쓸모없는 부분을 없앤다. 자가포식, 자기포식.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자가포식 또는 자기포식이라고 부르는 오토파지에 대한 거고요. 여기에 CR1 잘 보세요. 이 세균 잘 보세요. 세균의 그림을 잘 보시면 위아래 뭔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자, 그게 뭐냐 하면 실제 세균의 그 결합된 내용은 그게 뭐 C3B예요. 나중에. 그래서 실제 이론 내용은 보체의 C3가 됐나요? 보체의 C3가 활성화되어서 즉 보체 활성화, 보체 C3가 C3A와 C3B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C3A, B로 바뀌는데 이놈이 중요하다고요. 이놈이. 됐어요. C3B가 결합하는 거예요. C3B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와 결합하는 게 뭐냐면 C3B와 결합하는 놈이 CR1이에요. 수용체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결합한다. 그럼 결합을 하면 강한 결합을 만들어서 내부로 포식체를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해서 잡아먹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포식, 자가포식, 오토파지라 부르고요. 그림에서 CR1 일형 보체 수용체라고 했잖아요. 타입 1. CR1과 반응하는 보체 인자의 명칭을 제시하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인자의 명칭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C3B가 가장 타당합니다. C3B 그리고 CR1의 기능. 그럼 C3B와 결합하는데 뭐
C3B와 결합된 세균의 뭐 한다고요? 식세포 작용을 활성화시킨다. 됐나요? 작용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I하고 NOS는 분명히 한번 보셨을 거예요. 산화질소에 대한 신타제예요. 합성요소예요. 근데 E는 유도성, inducible 이라는 단어인데 유도성이에요. 그래서 유도성 뭐 산화질소 합성요소라고 불러요. 결국은 얘들의 기능은 뭐냐? 뭐 어쨌든 이렇게 포식소체가 들어왔으면 등등의 작용에 의해서 유도되는 거예요. 뭐가? 산화질소 합성요소가 작동해서 NO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일산화질소,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서 이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것도 모의고사 때 한번 다뤘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세균 죽이는 작용이에요. 식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생산하여 식균 작용에 관여한다, 촉진한다.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싹 사라져 버렸네요. 7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의 부위를 뭐라 하느냐, 잘 보시면 성염색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X와 Y에 대한, Y와 작은 이 Y와 X에 대한, 이렇게 되겠죠. 즉 이 기억의 부위를 뭐라 부르냐면 PAR이라 부르고 슈도 오토조멀 리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슈도 오토모졸 리전이라고 불러서 뭐 PAR, 이게 성염색체는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즉 생식세포 분열시 접합이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 접합의 주된 부위가 이게 PAR이에요. 접합의 주된 부위고 상동성, 호몰로그 상동성을 가지고요. 됐나요? 그리고 이 부위는 뭐 X염색체 있다 하더라도 비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위다라는 것들. 아마 이게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부분도 있다. 저도 이 부분은 다루지를 못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X와 Y 염색체 서로 접합한다, 상동성도 가진다.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PAR 부위는 뼈생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래쪽의 내용을 가면 두 개 중 이제 불활성화, 두 개 중 하나는 이질 염색체 상태에 니은은 뭐가 되냐면 바바디, 바소체가 되겠죠. 바소체라는 구조로 불활성화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기억, PAR에 존재하는 일부 유전자는 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인펠트인데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발다리가 긴 게 나온다. 하나가 불활성화, X가 되는데도. 그런데 여기에 SHOX, 뭐 쇼스테이츠 호메오박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뼈 발달에 중요하다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가 어디에 있냐면 제일 큰 게 뼈 발달에, 즉 키 크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얘가 어디에 존재한다? PAR에 존재해서 결국은 이 상태가 하나가 뭐 되더라도 불활성화 되더라도 불활성화의 효과를 안 받는 지역에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만약에 XY하고 이 상태에는 쉽게 말하면 이 끝부분,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이 끝부분 두 개를 가지는데 XXY가 돼버리면 하나, 둘, 세 개를 가져버린다고요. 그래서 훨씬 더 과발은 돼버리기 때문에 SHOX가 과발은 돼버리기 때문에 훨씬 키가 커지고 막 뼈가 자라고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가로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라. 그 PAR 바소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디귿의 표현형의 원인을 SHOX 유전자의 X염색체 내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뭐 PAR 지역에 위치한다라는 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현의
총량을 물었으니까 요거 표현이 조금 그런데 기본적으로 총량은 뭐냐면 배수 2개에서 3개 뭐 2분의 3배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때는 총량이 3배로 발현된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기본 2에서 3이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 뭐 그런 표현도 맞을 것 같고 그냥 총량이 3배로 발현된다. 총량이 뭐 더 늘어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1.5배 더 늘어난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발현이 어쨌든지 많아진다. 3배가 된다.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들. 8번 내용은 자 이렇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죠. 8번은 바로 제가 그냥 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서 수평적 유전자 전달 즉 뭐 여기 나오는 기본적으로 형질 전환 그 다음에 형질 도입 그리고 기억은 뭐가 되겠어요? 기억은 접합이 될 거다. conjugation 접합이 되고 하나 이상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포함하는 플라스미드 니은은 뭐가 되냐면 저항성을 가진다. 즉 R 플라스미드 미드가 될 거다. 여기에서 H'이라든지 HFR은 답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자, 순서대로 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 세균의 입장에서 좋은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요? 많은 저항성 유전자를 굉장히 빠르게 획득할 수 있어요. 즉 다음 세대 돌연변이 과정이 아니고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항생제 내성을 저항성을 빠르게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핵심이고 자연 선택과 이제 관점에서 해라라고 그럼 무분별 반복적인 항생제의 사용은 뭐를 나타내게 만들죠? 항생제 내성 세균의 이점 내성 세균만을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의 지속적인 사용은 뭐라고요? 항생제 내성 세균의 이점을 가지고 오게 된다. 생존에. 그러면 뭐가 된다? 자연 선택을 통한 내성균의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자, 9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산의 베타산화는 한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기억은 아스틸코에이가 될 거고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때 16개 탄소의 뭐요? 포화지방산이에요. 됐나요? 포화지방산이다. 됐나요? 포화지방산. 베타산화는 몇 번 일어나느냐? 2개씩 탄소 2개씩을 떼어내죠. 그럼 8번이 아니라 뭐요? 마지막 떼어내면 7번 떼어내겠죠. 그래서 7번 일어나서 기억 아스틸코에이가 8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들. 문제를 바로 보면 가라원의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 아스틸코에이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숫자 7, 7번. 두 번째, 완전히 분해되었을 때 팔미틸산보다 팔미토레산이 ATP 생성량이 더 적은 이유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설명을 들어보면 여기에 팔미토레산은 이중결합을 한 개 가져요. 이 과정에 잘 보면 단일 결합이 여기에 보면 이중결합입니다. 이게 이중결합으로 바뀔 때 FADH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 적게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이중결합 하나당 FADH2가 하나씩 적게 나와요. 근데 하나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내용은 탄소 이중결합 한 개의 불포화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뭐 FADH2가 하나 적게 나와서 그렇다. 라는 것들. 자, 그 다음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생화학적으로 완전히 분해되었을 때 같은 질량을 가지는 중성지방과 다당류, 즉 중성지방이 ATP를 더 많이 만든다. 그 말은 뭐냐면 중성지방이 다당류보다 더 환원된 형태다. 그 말은 탄소에 뭐가 많이 붙어있다? 수소가 더 많이 붙어있다. 그래서 더 뭘 많이 만들어내냐면 NADH나 FADH2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다. 더 환원된 상태 뭐 FADH2나 NADH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그렇게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문제는
이건 기본적인 문제라서 뭐 거의 다 맞추셨을지 않을까. 여기에 들어간 건 색깔을 나타내는 건 락지 유전자. 락지 유전자에서 베타갈락토시데이즈가 나오면 X가를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됐나요? 그게 전제고, 여기에서 내용은 아실 테니까 내용은 쭉 다 락지가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와 정상적으로 여기에 락지가 있다면 됐나요? 여기에 밤 H1에서 잘려도 한 덩어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 되는 게 얘가 뭐라고요? 락지가 있는 그냥 이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데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가 있고 여기에 잘려진 유전자 K가 들어왔어요. 유전자 K가 들어오면 유전자 K는 끝부분에 잘려지는 게 두 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 두 덩어리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도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제대로 들어간 거 형질 전환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이 1번은 무슨 색이 되냐면 흰색이 될 거고, 왜? 락지 유전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깨져 버렸으니까 베타갈락토시데이즈를 못 만들어서 뭐가 된다고요? 흰색이 나올 거고, 이건 원본 그대로예요. 베타갈락토시데이즈가 만들어져서 청색이 될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건 락지 유전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 실험 결과에서 결과 1과 결과 2에 해당하는 콜로니 색을 순서대로 쓸 것. 결과 1은 흰색, 결과 2는 청색이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 락 오페론에서 억제자의 역할을 쓰라. 뭐예요? 오프레이트에 결합하여 락 오페론의 전사를 차단한다, 막는다, 저해한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실험에서 물질 Y는 알로락토스의 유사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질 Y가 뭐 해버린다고요? 첨가에 따라서 억제자를 불활성시켜 유전자의 락오페론의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킨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 마지막 이 문제도 제가 모의고사 때 한번 다뤘죠. 기억 물을 수밖에 없죠. 기억은 평활근에 있는 것, 수축은 Z선과 같은 기억이다. 기억은 침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침일체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골격근의 근육, 골격근은 트로포닌 C에 칼슘이 결합하여 일어나는 작동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림을 보면 칼슘이 들어오면 결합하는 물질이 있죠. 근데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인산화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니은은 칼모듈린이 되겠죠. 칼슘 칼모듈린 복합체, 칼모듈린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서 빗장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의 장점은 그렇게 유지를 함으로써 첫 번째는 뭐냐면, 즉 적은 에너지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적은 ATP의 사용으로 긴장, 수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즉 평활근은 골격근과 같이 빠른 수축과 빠른 이완을 하면 안 돼요. 오랫동안 느린 수축과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 수축이 가능하다. 다르게 말하면 필요 없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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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되겠죠. 조금은 해답 중심으로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멘트가 있었어요. 아주 일부의 글들이지만 역대급이었다. 그리고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점수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수험생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교육론은 낯익지만 답쓰기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전공은 전공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게 보였지만
부분적으로 답쓰기 어렵다. 그런데 꼼꼼히 한 문항씩 잘 챙겨보시면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셨던 모의고사 성적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또 뭘 붙이면 교육학 점수를 붙이고 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유지하시던 점수쯤은 되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이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 점수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풀이해드린, 즉 답을 말씀드린, 그리고 아마 영상과 같이 첨부될 답안을 참고하여 가채점 해보시고, 그리고 일단 본인 선생님들 점수에 일단 가채점, 그리고 2차 준비를 바로 하시라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준비는 올해 저 같은 경우는 실험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 직강을 들었거나 인강을 이전에 듣지 않은 선생님들도 혹시 이 강의를 듣는다면,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실험 또는 수업 실현에 대한 2차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최종까지 좋은 결과를 가 있길 제가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2차를 신청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기타 상담 등을 통해서 만나는 선생님들은 따로 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